북한도 고위층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면 고위층이에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평양에서 살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북이 잘 삽니다. 강남보다. 중구역이라든가 평촌구역이라든가 보통강구역이라든가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연 수입이 라는 기준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중진들이에요? 아니면 오히려 당의 중진들은 그 정도로 살면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저도 이 드라마 열심히 봤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이거 예. 자문해 주셨어요? 네, 그 리정혁 씨인가요? 네. 그 안에 주인공 네. 리정혁 씨의 롤모델 아니냐라는 뭐 루머가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롤모델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예, 자문은 해준 게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리정혁 씨가 뭐 스위스 유학도 갔다 뭐 다니오고 예, 뭐 예. 상류층으로서 이제 그 상류층 집안의 자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증언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제가 조언을 좀 들은 게 있고요. 시청률이 잘 나와서 기쁩니다. 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그 자동차 특수 번호 있잖아요. 예. 그 북한은 그 자동차 번호판이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별이 있으면 별 있고 그 뒤에 이제 번호가 나열이 되면은 보통 중앙당에서 나온 차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차의 앞번호가 2165로 시작하거든요. 그 216이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의 생일로 시작하는 번호들은 대부분 당중앙위원회 최고위급 간부. 앞에 216 나타났다 이러면 긴장하겠네요, 그러면. 일단 최소 장관급 이상이죠, 북한에서. 그러면 무조건 긴장해야 되고요. 도로교통 뭐 이런 거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쫙쫙 가요. 그냥. 신호를 다 멈추고 내보내야 하거든요. 맞아, 그 드라마에서도 그렇다. 예, 쫙 맞습니다. 가더만요. 예. 거기도 보니까 우리 휴대폰 손전화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 손전화도 아무나 못 쓰더라고요. 그 장교급 정도 돼야 쓰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2018년 기준이고요. 어. 지금은 약 600만 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거의 모든 인구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2,400만 중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뭐 영유아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대충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600만 명이면은 사실상 쓰는 사람도 다 쓴다고 봐야겠죠. 그 여중생이 수갑차고 예, 한국 맞습니다. 드라마 봤다고 예. 한국 가요 들었다고 자아 비판하고 이런 네. 그 휴대폰이 들어가서 북한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바뀌겠어요. 통제가 있으면 또 그 통제를 뚫어내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마트폰을 임시적으로 그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핸드폰 그 기지에 전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현재 그 화면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지를 북한 당국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스크린샷 저장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있다면 핸드폰을 사용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100% 걸리는 방법입니다. 요번에 그래서들 걸렸나 네, 보네. 그렇습니다. 그 여중생까지도 어떻게 처벌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2020년에 북한이 그 반동문화사상 병역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 반동문화사상, 지금 북한은 한국의 어떤 그 한류 문화 콘텐츠를 반동문화라고 이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동문화를 배격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든 것인데 단순 시청자에 한해서 15년형의 교화에 처하고요. 한국 드라마를 유포시킨 자에 한해서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 법의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세게 하네. 어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체제 내부에서도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은 그런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뭐 여중생이라든가 중학생들 공개 처형하는 장면까지도 거리낌 없이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래는 그러면 주로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뭐 생활용품에 대한 거래 이런 것들.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말씀하신 장마당이 그 안에서도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 장마당에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 보니까 없는 게 없이 예. 남대문 시장 같은 역할을 하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북한에서 장마당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북한의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야당? 예,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유일한 당이잖아요. 그 야당이 그러면 장마당이 이제 북한의 유일한 야당이구나. 야당인 겁니다. 이 장마당을 통해서 모든 정보, 그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네. 북한 당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다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또 사람들은 장마당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본인의 일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취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본인의 생사 여탈권은 북한이라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북한 주민 개개인의 생사 여탈권을 배급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당국이 통제할 수 있었다면,
장마당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북한 당국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마당이 야당의 역할을 한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라는 점에서 장마당이 굉장히 큰 역할을 북한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그렇죠. 장마당을 통해서 시장이 도는 거예요. 네. 사람의 욕구와 욕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물건을 구하는 건데 일단 돈 예.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돈이 돈다는 얘기인데 예. 북한도 고위층과 일반 서민들의 갭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위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면 고위층이에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평양에서 살고, 평양에서. 네, 평양에서 살고 또 평양에서도 네. 우리도 서울 보면은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여러 네. 가지 또 편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북이 잘 삽니다. 강남보다. 네, 대동강 기준 강북이 잘 살고요.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걸 이제 성안이라고 하거든요. 평양성 기준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성안 사람, 성박 사람. 우리 옛날하고 똑같다. 예. 우리도 전에는 사대문 안에 그렇죠. 살아야 된다고 네. 그랬거든요. 북한도 여전히 사대문 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요. 그 안에 뭐 중구역이라든가 평촌구역이라든가 보통강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부촌들이 밀집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일단 거주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연 수입이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기준은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한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거든요, 북한에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중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의사들이 주로 잘 사는데 예. 직업군으로 보면 그 정도 살려면 어느 정도 뭐 어떤 직업이에요? 오히려 당의 중진들은 그 정도로 살면 의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월급이 5천 원 정도거든요. 쌀 1kg도 못 사는 가격 아닙니까? 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공무원 같은 분들은 그 월급 이외에 다른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월급이 5천 원인데 자산이 계속 늘어나면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식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한계가 있고요. 반면에 외화벌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가 좀 없습니다.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북한의 무역을 대리하거나 혹은 개인의 무역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두터운 중산층 벨트를 구성하고 사실상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가 뭐 시장에 뭐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라든가 심지어 외환까지도 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돈주 계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주 계급? 북한 학계에서는 돈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이다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뭐 근데 저는 돈주라는 표현은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서 뭐 중산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장마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장마당에서 누가 장사를 할지를 결정하고 뭘 팔지를 결정하고 환율을 결정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에 종속돼서 장마당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생활을 결정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북한 어떤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라기보다는 시장 논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산층 계급과 북한 정부 사이의 그 갈등 관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시장 경제 체제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갑자기 궁금하네. 그러면 북한에서 아나운서들은 어느 정도 살아요? 가장 유명한 아나운서가 그 리춘희 아나운서잖아요. 그분은 위대한 수영복. 그렇죠. 그분이 북한의 대표적인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들의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리춘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뭐 간판 아나운서이기도 하고 뭐 한 2년 전에 그 보통강변에 그 보통강이라고 하면은 평양에서도 부촌입니다. 그 보통강변에 그 강변을 따라서 이제 그 단독주택을 세워줬거든요. 굉장히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북한 기준에서는 20만 불은 하겠다 싶은 그런 아파트를 김정은이 직접 리춘희 아나운서의 손목을 잡고 맞아. 그 집을 투어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나운서들의 위상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기자나 PD들은 어때요? 기자들도 사회적인 지위는 높은데요. 돈은 못 법니다. 네. 거긴 취재의 자유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네. 기자들도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네. 뭐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만은 아니 셀카 찍었다고 무슨 교화형 뭐 혁명화 처벌? 예. 그게 또 뭡니까? 농장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혹은 탄광이라든가 이런 데가 강제 노동을 통해서 너의 정신을 개조해라 뭐 이런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혁명화를 보낸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게. 왜냐하면 그 선수들은 일단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뭐 금메달까지는 아니지만 동메달을 따고 온 성과를 거두고 온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 뭐 이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원해서 셀카를 어. 찍었다라기보다는 그게 올림픽 위원회에서 선수들한테 의무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IOC는 그런 삼성의 요구 조건을 이제 그 부응을 해서 선수들한테 요구를 한 거든요. 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또 짜여진 그런 구조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나가기 이전에 선수 나가기 이전에 북한 당국이 교육을 했다고 해요. 국제 무대에 나가게 되면은 뭐 한국 선수들 만났을 때 뭐 눈길도 주지 말아라, 혹은 뭐 이런 방구 뭐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섞이면서 사진을 찍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는 현명성이 부족하다, 시범격으로 좀 가혹하게 좀 처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사실상 IOC가 이건 좀 책임을 지고 북한 당국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스포츠 선수들이 인권을 그러네. 박탈당하는 문제인데 그 IOC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IOC는 꼭 우린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뭐 그렇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참 달라진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